네, 데이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내가 혹시 이득을 보고 있나 아니면 손해를 보고 있나 이렇게 끊임없이 저울질하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 결혼 잘못했나? 뭐 이런 후회는 관계를 참 병들게 하죠.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지점을 좀 파고들고자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관계의 고민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결혼의 어려움을 이 손익계산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과연 타당한 건지 아니면 관점을 바꿔서 자신의 선택을 온전히 책임지는 데서 평화를 찾아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결혼은 거래가 아니고 이 진정한 관계의 평화는 결국 나의 선택을 책임지고 또 기대를 내려놓는 데서 온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지점에서 조금 다른 관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또 상황을 수용하는 태도 중요하죠.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어려움들, 특히 상대방의 행동이나 어떤 외부 요인 때문에 생기는 명백한 손해나 부당함 같은 거요. 이런 걸 인정하는 것 또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중요한 태도일 수 있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나 기대의 문제 이걸로만 딱 돌리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복잡한 현실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결혼을 일종의 거래나 투자처럼 여기는 그 계산적인 접근, 이게 문제의 시작인 것 같아요. 상대의 조건, 예를 들면 뭐 경제력이라든지 집안, 외모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죠.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게 하나 잡아서 평생 뺏겨 먹으려는 신보, 뭐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매물을 찾으려는 이런 접근은 처음부터 관계의 본질 자체를 좀 왜곡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함께 삶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를 찾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 대상을 찾는 그런 행위가 되게 쉬운 거죠. 이렇게 철저히 이익을 계산하고 시작된 관계는요, 자연스럽게 손익계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막상 살아보니까 기대했던 이익은 없고, 오히려 손해만 보는 것 같고, 이러니까, 아, 결혼 잘못했구나, 괜히 했나? 이런 후회와 원망이 싹 트는 겁니다. 결혼의 본질을 그 생선에 한번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라는 생선살을 원했다면 그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시어머니, 뭐 주변 관계들, 이런 생선 과시도 함께 선택한 거라는 거죠. 자료에서도 언급되듯이 생선에 가시 들었다고 생선에 탓하는 것은 바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시가 싫으면 생선 전체를 포기할지를 고민해야 하지 가시 자체를 탓하는 건 좀 어리석다는 겁니다. 결국 결혼 생활의 어려움이라는 건 상대방의 어떤 결함이라기보다는 내가 선택한 그 패키지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던 조건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고통의 근원은 상대방의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나의 기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상대를 바꾸려는 그런 헛된 노력 대신에 내 관점을 바꾸고 나의 선택에 온전히 책임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받을까 이게 아니라 무엇을 줄까 이걸 생각하면서 보답을 기대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계산서를 찍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생선과 가시 비유는 확실히 좀 강렬하네요. 근데 저는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맞아요.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죠. 하지만 관계 문제의 모든 원인을 개인의 선택과 기대, 이 문제로만 다 귀결시키는 것은 현실의 복잡성을 너무 간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자료에 등장하는 그 의처증 남편 때문에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는 아내 사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이 고통이 단순히 아내가 그런 남편인 줄 알고 선택했으니까 감수해야 할 가시다라거나 혹은 아내의 과도한 기대 때문이다 이렇게만 치부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남편의 행동 자체가 명백한 정신적 해악이고 또 관계의 손해를 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또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는데 시댁의 과도한 요구에 시달리는 경우 혹은 개발업자의 탐욕 때문에 평온을 잃은 주민들 사례처럼요. 상대방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나 외부 상황이 실질적인 고통과 피해를 주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모든 건 내 선택의 결과니까 내 책임이다. 이렇게만 접근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저는 때로는 이러한 접근이 상대의 부당한 행동을 좀 암묵적으로 용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예를 들면 관계 개선 요구라든지 법적 대응 혹은 관계 단절 같은 필요한 조치를 오히려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가 없는 사랑, 물론 이상적이죠. 하지만 최소한의 상호 존중이나 공정성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을 때 느끼는 그 손해봤다는 감정, 이게 단순한 이기심이나 계산으로만 매도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건 관계의 건강성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를 두셨는데 물론 그 행동은 고통스럽고 부당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남편을 비난하고 바꾸려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걸 직시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데 있다는 거죠. 남편을 선택한 것은 결국 나이고 그 선택에는 위처증이라는 가시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내가 인지했든 못했든 간에 그 결과는 현재 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책임이라는 건 자책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는 그런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서 상황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남을 탓하는 순간 우리는 문제 해결의 힘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 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지속하기로 혹은 끝내기로 결정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능동적으로 상황을 헤쳐나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료에서 딸이 내 방에서 나가줘 라고 했을 때 네가 뭔데 이렇게 반응하며 갈등이 커지지만 알았다 하고 나와주면 그만인 것처럼 결국 통제권은 나에게 있다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행동은 그 사람의 과보일 뿐이고 내 반응과 선택은 나의 영역이라는 거죠. 행동으로 인한 어떤 실질적인 피해나 명백한 부당함까지 전부 다 개인의 책임으로 내면화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온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떼인 경우를 한번 보죠.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한 것은 나의 선택이죠. 사람을 잘못 본 책임도 일부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구가 약속을 어기고 돈을 갚지 않는 그 행위 자체가 정당화되거나 그로 인한 나의 어떤 금전적인 손해가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직장에서의 부당노동행위나 불공정한 처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회사를 선택했으니 그냥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때로는 그 부당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이자 또 책임 있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개인의 선택과 마음가짐의 문제로만 돌리는 것은 어쩌면 관계에서의 어떤 공정성, 상호성, 나아가서는 사회적 정의라는 더 큰 차원의 문제를 좀 간과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거죠. 관계 속 어려움 중에는 분명히 시정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외부적인 요인도 존재하고 이걸 인지하고 대응하는 건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부당함을 느끼는 지점이 결국은 기대와 연결된다는 점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부당하다고 느낄까요? 친구가 돈을 갚을 것이라고 기대했고 회사가 나를 공정하게 대우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뜻대로 행동해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 실망하고 분노하면서 손해봤다고 느끼는 거죠. 자료의 핵심적인 지적처럼 딸이 문제도 아니고 남편 문제도 아니고 자기 문제라서 해결의 길이 없다는 그 말은 바로 이 기대의 문제를 정확히 꿰뚫었는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근원은 외부에 있는 상황이나 타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릇된 기대와 집착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그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버리고 대가 없이 배파는 마음을 내는 것이죠. 상대의 행동을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늦잠을 자서 지각했다면 그 지각이라는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원망과 계산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다.
그 말씀에는 참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현실적인 관계, 특히 부부처럼 깊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관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고 또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예를 들어 상호 존중이라든지 기본적인 배려, 최소한의 신뢰와 같은 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기대마저 완전히 버리고 오직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과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료 속에서 묘사되는 수많은 그 고통스러운 관계들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와의 끊임없는 불화, 자녀 문제로 인한 갈등, 시댁과의 마찰 등등 이런 문제들이 과연 한쪽 당사자가 모든 기대를 버리고 무조건적으로 주기만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오히려 관계라는 것은 상호작용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한쪽의 완전한 기대 포기가 건강한 상호성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심지어는 좀 부당한 관계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남습니다. 최소한의 건강한 관계성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는 어쩌면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마저 버려야 할 기대로 치부하는 것이 과연 관계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좀 되묻게 됩니다. 결혼을 손익계산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실망과 원망의 굴레에 갇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본질적으로 장사나 투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변화하고 삶을 일구어 나가는 여정, 그 자체인 거죠.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계산과 원망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관계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주체성을 경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을 얻을까를 헤아리기보다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대가 없이 행할 때 관계는 더 이상 고통의 근원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행복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또 수용하는 마음가짐. 이건 관계를 성숙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관계 속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어려움들, 때로는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한 명백한 피해나 불공정함을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감정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나 기대의 문제로만 축소하기보다는 때로는 관계의 건강성 자체를 좀 되돌아보고 상호 존중과 공정성의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는 과정 역시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적인 가르침과 또 복잡한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결혼과 관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그러니까 손익계산의 관점과 책임 및 관점 전환의 관점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었는지는 청취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을 취하던 이 관계 속의 어려움은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의 진솔한 고민과 이야기들은 우리 각자의 관계를 돌아보고 또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자신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찰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